저항의 관리와 숙달, 분석적 치료에서 치료사의 능동적 참여의 핵심은 저항을 다루는 것이라 불리는 임상적 약칭에 사실상 포함된다. 이 다면적인 과정이 분석적 기법의 본질로 수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보면 프로이트가 지적하기를 정신분석은 첫 번째 수단으로 해석의 기술이며 환자의 연상이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해석의 기법에 대한 상술이 분석가의 호기심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와 그가 영구적인 정신적 변화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분석가가 환자에게 저항을 일깨워주고 환자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임무를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여기서는 우리 고전적인 정신분석 치료에서 치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우선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dealing with resistance라는 개념이죠. 저항 다루기. 저항을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전주까지 저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치료 과정에서 저항은 항상 생겨나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인데 이 저항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고전적인 정신 분석에는 저항을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해석을 중심으로 저항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 중심의 정신 분석학이 고전적인 정신 분석인데 이 인터프리테이션 중심은 통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도와줘도 될 일이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면 이분 스스로가 통찰을 가져야 돼.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의 심리 상태나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통찰이 미치지 못해서 이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통찰을 통해서 이 저항을 다룬다. 왜 이분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지 못하는가? 어떠면 상담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치료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저항이라고 보는 거죠.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작업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쉽게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이 치료 자체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자유현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혹은 통찰을 하지 않는다. 꿈을 가져와서 분석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죠.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때그때 잘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이게 뭔가 저항이 걸려 있는 거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한달지 혹은 이분이 꿈을 꿀 텐데 거의 꿈을 꾸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자기 삶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도 있고 백일몽도 있을 텐데 무언가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분이 어떤 어려운 입장에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자기 상황을 잘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상담자로부터 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통찰을 하려고 애써 보면서 함께 통찰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치료 동맹이라고 할까요? 작업 동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은 자아심리학자들이 보통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 동맹이나 작업 동맹이 있어서 내담자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베이직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1923년에 프로이드 한 얘기는 정신분석은 첫 번째 수단으로 해석의 기술이며 환자의 연상에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기법에 대한 상술이 분석가의 호기심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와 그가 영구적인 정신적 변화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분석가가 환자에게 장을 일깨워주고 환자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임무를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고와 이드하고 슈퍼 이고 간의 상호 관계가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고 사이클러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 중심의 이드의 세계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고의 세계 그리고 어쩌면 사회 규범이나 도덕률 중심의 슈퍼 이고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한 타협형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에, 이분이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저항이 걸려 있다고 보고 그 저항을 잘 제거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지 못하는 것 임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 내담자로서 협력해야 될 부분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저항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저항을 해소하는데 그 저항을 해소하고 이분의 심리적인 발달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어, 기법을 이분들 자아심리학자나 전통적인 정신분석 세계 속에서는 해석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봤던 거죠. 그 정신분석의 도구는 해석이다. 근데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저항을 해소하고 내담자의 심리 기구들 간의 적절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 심리 발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막연하게 심리 구조의 변화라고 얘기했지만 심리학자들 중에는 우리의 지나친 슈퍼이고, 하슈한 슈퍼이고를 완화시키는 것을 기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초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자아를 공격하는 현상 같은 것이 많은 신경적 환자들에게 남아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초자아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 초자아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그런 어, 하시한 가혹한 초자아가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통찰하고 그러한 가혹한 초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에 본인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을 쭉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는 Management and the Mastery of Resistance라고 스파트인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항의 관리와 숙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최초의 마음의 구조 이론은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으로 나누어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의식화한다.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이런 슬로건을 처음 걸었었죠. 그런 쪽에서는 초기에 프로이드의 입장을 이드 사이칼러지라고 명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드 사이칼러지에서는 이 본능 중심, 그러니까 우리 역동 중심의 해석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은 내담자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내담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라는 게 최초의 입장이었는데 어,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 무의식의 의식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자기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봤더니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이분들의 무의식에 있는 욕동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무의식적 판타지나 이런 것들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물을 직접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러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저항이라는 게 있다. 이 저항을 제거하면 무의식의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항 분석 중심으로 자아심리학에서는 정신 분석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최초의 입장에서 자아심리학의 발달하면서 특히 마음의 삼중 구조론이 생겨나면서 마음의 삼중 구조론은 우리 마음을 이고, 이드, 슈퍼 이고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이런 이론이 등장하면서 저항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의 의식화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기법상 무의식의 의식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 분석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항 분석 중심의 자아심리학이 발달해 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신경증 환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정신 분석 혹은 이고 사이칼라지가 발달해 오면서 자아 중심의 이론 그리고 저항 분석 중심의 이론을 발달시켜 왔는데 신경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러한 기법이 지금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신경증 환자가 아닌 여기서는 정신분열증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조현병 환자 중심의 이론이니까 물론 이 이론은 조현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드라인 환자나 혹은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여러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증 환자 이외의 환자를 볼 때는 신경증 레벨에 있는 환자가 아닌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있는 여러 환자층 어떤 분들은 신체화가 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한 자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이카틱한 정신증에 이 정신증이 발발해 있거나 정신증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 혹은 경계선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충동 조절을 못하는 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돌볼 때 이분들을 해석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스파틴스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실로 심하게 손상 입은 정서와 자멸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비분석자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 정신분열증 환자는 프로이트가 말한 교육적인 의미에서 작용하는 암시의 도움과 같은 얼마 안 되는 도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환자들에게서 분석가가 주요 공헌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사례에서 기초 작업의 많은 부분을 행한다면 상대편이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이성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치료 과정 동안 환자는 점차 자신의 저항을 극복하는 기법을 숙달하고 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임무에 대한 주요 공헌을 한다. 이 필수적인 작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은 이 장과 이후 부분에서도 논의된다. 먼저 전반적인 사례의 발달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들이 제시된다. 8장과 9장은 정신내적 경험에 집중을 하고 먼저 환자의 경험 그리고 분석가의 경험이 원칙들에 대해 상술한다. 그 언어적 시행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룬다. 이런 환자들에서 분석가가 주요 공헌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사례에서 기초 작업의 많은 부분을 행한다면 상대편이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이성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영문으로 잠깐 보면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nticipate that if he does much of the spade work in a difficult case, his patient will tilt the balance in the other direction. 이분들은 작업 동량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이라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프리에더퍼란 환자들, 전 오이디푸스적인 환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에더퍼란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작업 동맹을 할 수 없다는 거. 왜 작업 동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상담자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기초적인 작업을 주로 상담자가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담자가 신경증 환자에게 기대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균형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큰 짐을 지다 보면은 다른 분도 나중에 조금씩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치료 과정 동안 환자는 점차 자신의 저항을 극복하는 기법을 숙달하고 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임무에 대한 주요 공헌을 한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작업 동맹이나 치료 동맹을 맺어서 치료를 하는 신경증 환자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처음에는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치료 동맹이나 작업 동맹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무는 상담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점차 상담이 길어지면서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동봉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예, 이분이 여러 가지 저항이 생겨날 때 저항을 해결하는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이분의 저항을 해소하죠. 저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분을 돕는데 이러한 저항 해소의 기법을 보면서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상담자가 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는 기법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점차 익혀 나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주요한 공헌을 할 만한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 해소의 기법인데 처음에는 내담자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가 없는데 오랜 치료 기간을 거치면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법들을 조금씩 익혀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조금씩 자기 안에 있는 저항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동맹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서 치료가 진전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내담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내담자의 공헌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의 역할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마지막에는 함께 작업을 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초기에는 내담자는 자기애적 전이를 일으켜야 되죠. 그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자기가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내담자 입장에 상담자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가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는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옷도 자기가 입게 되고 신발도 신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로부터 대상 전이로 이제 옮겨간다는 용어를 나중에 여러분이 듣게 될 텐데 narcissistic transference 이게 자기애적 전인데 그로부터 대상 전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 단계로 가게 되면 대상 자체를 자기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주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정서적인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분들을 도와왔던 이런 치료 기법이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 대상 전이가 일어나면 해석 중심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프리버벌한 상태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단계인데 나중에 대상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가 하게 되면 말귀를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말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설명이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통찰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통찰이나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런 롱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을 돌보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것은 일단 이런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중에 어떤 분은 한 2년쯤 지나서 많은 도움을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7년, 10년 이렇게 각각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처인가에 따라서 이분들이 회복하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일률적으로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비디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거죠.